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사 세미나에서 길쌤하고 재밌게 공부하고 있는 강보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유목 세미나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 이번 발표는 근사 세미나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을 제국의 빅피처로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빅피처인지는 이제 20분 후에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좀 심하게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예. 포항 지진은 하늘의 경고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못이다. 그 다음에 포항 지진은 종교인을 과세해서 하늘이 준 벌이다. 이제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막말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됐죠. 근데 이러한 어떤 발언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크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 요즘 감각으로는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이런 논리가 좀 생소하신가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시선에서 가려져서 정치와 하늘의 인과성을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사실 이 논리가 지진은 경고라고 하늘의 경고라고 하는 이 논리는 무려 2000년간 기원전 2세기에서 청제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제국의 정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유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가 그러면 2000년 동안 남 탓하라고 쓰여진 것인가 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간 어떻게 제국의 정치 철학으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유로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를 오늘 이 춘추벌로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논리의 시작은 조금 전에 회남자에서 나왔던 문경지치의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경지치라고 하는 시대는 5대의 문제, 6대 경제, 요 황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대 이 주인공,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데 이때 5대 문제와 6대 경제 요 다음은 어떤 시대가 돼야 되냐면 전성기에 어떤 경제력과 군사력과 부를 많이 응축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이 모아진 에너지는 반드시 대외로 팽창하게 되는 이 팽창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6대 경제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유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유철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우리에게 한무제로 더 유명한 이 사람의 본명이 유철입니다. 근데 이 유철은 유철은 원래 왕이 될 확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철은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장자 후계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 속에서 이 유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후궁의 소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던 건데 그의 어머니 효경황후의 온갖 술수로 이 사람은 결국 왕이 됩니다. 10명의 형을 밀어내고요.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는데 그의 나이가 무려 16살 때의 일이에요. 근데 이 어린 황제가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어떤 야심, 이게 엄청나게 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했다는 얘기죠. 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뒤에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무제는 본인이 놓여있는 시대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는 응축된 힘이 대외로 팽창해 나가야 된다. 이때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힘은 뭔가? 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까 처음에 보셨겠지만 이 사람은 적장자라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초반부터 구가하기는 어려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한 질서는 더더욱 구가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새로운
정치 철학이었어요. 제국의 팽창기에 부합을 하면서도 자신의 왕권까지 강화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정치 논리. 그러면 그게 뭘까를 어린 한무제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진나라를 통일했던 법가의 그 엄격한 것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황로가 주는 느슨함도 안 됐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천자를 중심으로 제후, 천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육아의 질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금 보시면 이 육아라는 거는 비주류의 사유였어요. 이때까지는 그 제자백가에서 다 밀려버린 그런 사유였는데 이런 사유가 어떻게 주류로 올라올 수 있었느냐? 바로 그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 동중서. 저는 처음에 동중서 이름을 듣고 그 서점이나 책방 이름인 줄 알았는데 동중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유학자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네. 그 한무제가 선택했던 이 유학은 근데 이런 그 기존의 비주류의 유학이 아니었어요. 동중서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된 이 유학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그 한서에는 동중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동중서가 공양 춘추를 연구하여 음양을 추론해 유자의 으뜸이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중서가 공양 춘추를 연구했었고 음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학이 되는데 동중서는 이 음양이라는 해석적 토대를 갖고 왔음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존의 유자들은 이 음양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인의의 정치, 왕도의 정치를 그 음양에 하늘에 이친 음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동중서는 이것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제 공자에게서 가져옵니다. 동중서가 이런 말을 해요. 공자께서 그 사물의 이치를 만드실 때 태극으로 시작하지 않고 건곤으로 시작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의리이다. 그 태극, 그러니까 일언과 태극은 대일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둘로 나누어지는 것에 있으니 그러므로 음양은 논하셨지만 태극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공자께서 주역을 해석하셨는데 어떠한 유자도 이 공자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 근사 세미나에서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 구절이 이제 주역을 공부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중서는 공자의 어떤 이 음양의 논리를 재해석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공자를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하느냐, 하늘에 이친 음양의 논리를 통해서 제국을 다스리는 원리로 만든 사람, 사물의 원리,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로 만든 사람,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중서가 기존의 유학을 넘어섰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자가 만든, 당대에는 사실 음양학과 자연학이 유행을 했어요. 보편적인 사유였는데 그것의 시원을 공자에서 갖고 왔고, 공자님이 말씀하신 음양에서 갖고 왔고, 그것을 육아의 의리 철학으로 연결시켰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무제가 원했던 제국의 새로운 정치 논리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새로운 정치 논리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가 봤던 공양 춘추라는 이 책을 저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춘추가 어떤 책인지는 아시죠? 네, 역사책이고 공자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춘추벌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춘추에는 세 가지 주석서가 있어요. 좌시전, 공양전, 공양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춘추에 그다음 그 주석서인 공양전에 그 공양전을 다시 주석한 게 춘추벌로예요. 그러니까 춘추의 주석서에 주석서를 쓰는 게 바로 춘추벌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춘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하면 한마디로 난신과 적자의 시대라고 표현이 돼요. 나라를 혼란케 만드는 신하와 부모를 해야 하는 자식이 있던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공자님은 춘추를 쓰실 때 동중서가 파악하기로는 하늘의 이치인 이런 것들을 하늘의 이치를 근거로 천자와 제후의 지위를 바로잡는
한마디로 춘추의 중심 논리를 정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정명이 뭐죠?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게 논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러니까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군군, 신신, 부부자자 했을 때 기존의 유가들은 이것을 왜 군군, 신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보통은 어떤 공자의 권위에서 빌려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증명이라든가 이걸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동중서는 정명의 근거를 음양을 통해서 가지고 와요. 어떤 거냐? 이걸 한번 볼게.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음기와 네, 그 봄과 여름이 먼저 오고 가을과 겨울이 뒤에 오는 거는 자연의 순리죠. 당대의 자연학과 음양학은 이런 있는 그대로의 자연, 원리적인 자연 이것을 좀 중시했습니다. 반면에 동중서는 조금 전에 봤던 이 자연의 순리를 이것은 육아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석적 토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아까 얘기했던 것에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나오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 양, 덕, 임금, 하늘이 같은 동일선상에 놓이는 거예요. 형벌과 신하, 땅, 이 밑에 것도 같은 선상에 놓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논리를 잡게 됐을 때 그 한무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적장자라는 정통성이 없던 한무제에게 임금은 하늘이라는데, 그러니까 천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 천자로서의 지위를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했고, 이렇게 질서를 하늘에 잊힌 음양이 이미 음양 오행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대외로 팽창해야 함에 있어서 일사불란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명분까지 제시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동중서의 춘추벌로라고 하는 거는 이 공자의 정명 사상을 끌어와서 제국의 정치 철학을 완성하는 데 이제 일조한 텍스트인 거죠. 그러면 이것만 보게 됐을 때 신하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그러니까 임금은 무조건 위에 있고 땅과 백성은 무조건 아래에 있으면 신하는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는 뭐 천자의 어떤 이것만 보증해 주는 건가라고 했는데 동중서의 큰 그림은 다른 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 그 동중서에게 군주는 양기이자 덕이었습니다. 이 양기라는 이 기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행동도 양기답게 하늘답게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군주의 포지션을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형벌을 쓰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한 게 아니라 덕을 기르고 그것을 다려내야 되는 사람으로 잡아가는 것이죠.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동중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군주의 권위는 그 하늘이 이미 정해줬기 때문에 하늘로서 덕으로서 이 종귀한 자체라서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동중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여러분 덕이라고 하면 덕으로 정치하는 게 뭐죠? 덕치죠. 육아에서 말하는 인치, 인의의 정치와 덕치가 여기서 나오는데 동중서는 그 하늘이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게 됐을 때는 어디에 있느냐? 군주가 덕으로서 인으로서 정치를 행할 때 온전히 하늘의 양기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만이 하늘이 온전히 권위를 부여해 준다. 천자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군주들은 하나같이 인이롭지 못하죠. 그렇죠? 인이롭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 맹자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어요. 맹자는 군주가 인이롭지 못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자, 육아에서 군주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천명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그 하늘에서 천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느냐라고 했을 때 맹자는 이것이 민심에서 온다. 그래서 천심은 곧 민심이다 라고 하는 군주의 견책 논리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멸망에 이르더라도 왕도를 깨달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인이롭지 못한 군주의 한계잖아요. 결코 망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중서가 보기엔 이거는 한계였어요. 어떤 한계냐면 맹자는 민심으로 바로 가버리게 됩니다. 동중서는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논리를 만드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바로 그 조금 전에 회남자에서 나왔던 천인감응, 즉 인과 감응하는 존재로서의 하늘이라는 것을 가져와요. 근데 그 하늘의 성격이 어떠하냐?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봄은 찬란하다는 뜻이고 여름은 즐거워한다는 뜻이고 가을은 엄하게 한다는 뜻이고 겨울은 슬퍼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지만 엄하게 하고 즐거워하지만 슬퍼하는 것은 내 계절의 법칙이다. 기뻐하고 성내는 정과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뜻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도 있는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동중서가 바라봤던 하늘은 그 정말 실제로 움직이는 하늘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있는 거죠. 뭐냐? 인이 어떠한 인풋을 주는지에 따라 하늘은 그에 따른 아웃풋을 반드시 낸다. 즉 군주가 정치를 잘 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게 반드시 따라온다. 동중서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봤던 거예요. 즉 분노하는 하늘, 견책하는 하늘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군주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 맹자는 그 군주의 견책을 민심에 한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동중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나와요? 하늘이 제의로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일식이 생기고 메뚜기가 죽어서 떨어지고 가뭄이 생기는 등의 온갖 제의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맹자의 민심을 포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주가 양기답지 못하면 하늘의 양기가 그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동기상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의 제의가 만약에 동중서의 그 무제에게만 주는, 그러니까 이 동중서의 하늘은 천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면서도 반대로 천자의 권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좀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군주가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모든 벌이 하늘에서만 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아까 그 포항 지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포항 지진, 그 지진이라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지만 그 조선 시대까지도 계속 기록을 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공 9년에 9월 개유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이것을 왜 기록을 했냐면 이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노나라 문공이 공자 수에게 제재를 받았고 제나라와 진나라가 도리를 이뤄 사방에서 덕을 배반하고 폐역의 싹이 튼 것이 이때부터 시작했다. 뭐냐면 자, 그 동중서의 후배 유학자 하유는 이렇게 지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춘추벌로에 나오는 대목인데 하늘이 움직이고 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상도다. 그런데 그 땅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음기가 양기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음기답지 못할 때, 즉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천지의 음기, 그 음기인 땅이 그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의 어떤 이런 부정이라는 것도 이제 그 제어의 어떤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포항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네, 예, 그렇죠.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동중서가 제2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동중서는 제2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위정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단서다. 뭐냐? 그 동중서는 제2를 이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작고 은미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작고 은미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은 진실로 작은 것은 반드시 크게 되어 있고 진실로 은미한 것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1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자, 나라가 태평할 때는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이 제2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밖에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중서가 말하는 것은 이 제2의 시작 단계에 들어가서 작은 것은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의 순리잖아요. 작은 것은 크게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은 아예 크게 하지 않고 은미한 것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중서의 제2는 결국에는 정치의 시작이 바로 제2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좀 현대 정치인들에게 주는 어떤 이러한 무언의 좀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포항 지진은 하늘의 경고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사실 막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깊은 사유 속에서 나왔던 그런 논리라는 거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춘추볼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